여러분,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짧은 영상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던 것들, 경제학, 심리학, 고대 철학, 현대 물리학, 동양 사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드리려고 해요.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글쎄요. 하실 거예요. 행복하긴 한데 뭔가 찜찜하고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한 느낌. 이게 현대인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데 정신적으로는 가장 불안한 시대예요.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경제학에서 시작할게요. 한계 효용 법칙 로 오브 디미니싱 마저널 유틸러티.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먹는 첫 번째 피자 한 조각. 정말 맛있죠?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나 싶어요. 두 번째도 맛있어요. 세 번째는 그냥 먹을만해요. 네 번째는 먹기 싫어요. 다섯 번째를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고통이에요. 피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피자인데 만족감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돈도 정확히 같아요. 월 200만원 받다가 500만원 되면 엄청 행복해요.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근데 500만원이 6개월, 1년 지나면 또 부족하게 느껴져요. 1000만원, 2000만원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경제학자들은 쾌락의 쳇바퀴 허다닉 트레드밀라고 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인 쳇바퀴처럼 물질이 늘어나도 행복은 금방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요.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1950년대 미국인의 평균 소득과 지금을 비교하면 물질적 풍요는 수십 배가 됐어요. 집도 커지고 차도 좋아지고 먹을 것도 넘쳐나요. 근데 행복 지수는요? 거의 그대로예요. 오히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은 올라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살지만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이게 한계 효용 법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물질이 많아져도 행복이 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왜 오히려 더 불안해질까요? 여기서 다니엘 카너먼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카너먼은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가 발견한 것들이 경제학의 근본을 흔들었거든요. 그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손실회피로스 어버전이에요. 인간은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약 2배 더 크게 느껴져요. 10만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 1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 같은 금액인데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투자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주가가 10% 올랐을 때의 기쁨보다 주가가 10% 떨어졌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어지고 온종일 그 생각만 나고. 근데 올랐을 때는요? 기분 좋다가도 금방 더 오를 텐데 하고 새로운 욕심이 생기죠. 이게 손실회피예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진화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돼요. 원시시대에 식량을 잃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잃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의 돈과 자산에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 게 많아지니까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많은 부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설계된 본능이에요. 카너먼이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대요. 경험자 익스피리언싱 셀프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끼는 나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나.
기억자 리멤버링 셀프는 나중에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나.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딱 1분 담그는 것. 그리고 차가운 물에 1분 담근 후 조금 덜 차가운 물에 30초 더 담그는 것. 실제 고통의 총량은 두 번째가 더 많아요. 시간도 더 길고 고통도 더 오래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두 번째가 덜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해요. 마지막 30초가 조금 나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피크앤드 법칙 피크-앤드 룰이라고 해요. 우리는 경험의 총량이 아니라 가장 강렬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을 만들어요. 이게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주식이 열심히 오르다가 결국 손해로 끝나면 중간에 얼마나 기분 좋았든 기억에는 손해로 남아요. 반대로 고통스러운 하락을 버텨서 결국 수익으로 끝나면 그 과정의 고통은 희미해지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투자에서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과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기억 두 가지를 모두 설계해야 해요.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동굴 안에 평생 갇혀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벽만 바라보도록 묶여 있어요. 그들 뒤에서 불빛이 비추고 불빛과 그들 사이에 여러 물건들이 지나가요. 그 물건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죠. 갇힌 사람들은 그 그림자가 현실이라고 믿어요. 평생 그것만 봐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풀려났어요.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엔 너무 밝아서 눈이 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진짜 세상을 보게 됐어요. 나무, 꽃, 하늘, 태양.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봐온 건 그림자였구나. 플라톤은 말했어요.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물질 세계는 진짜 세계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돈과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는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하는 동굴 속 사람과 같아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 안정감, 사랑, 의미, 자유. 이것들은 돈이라는 그림자 너머에 있는 거예요. 플라톤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 13세기에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불완전한 존재인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감옥 같은 곳이에요. 진짜 최고신은 그 너머에 있고 우리 영혼은 원래 그 신에게서 왔어요. 그리고 그노시스 GNOSIS, 즉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언어가 낯설다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가 만든 틀 안에서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야. 좋은 차, 좋은 집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남들보다 앞서야 해. 이 믿음들이 우리를 가두는 데미우르고스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건가? 아니면 이게 원하는 거라고 세상이 가르쳐줘서 원하는 건가? 그 순간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노시스,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영지주의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그 핵심 통찰,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류가 계속 되새겨온 진리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철학이 나왔어요.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어요. 병이 들거나 죽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투자에 적용해 볼게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얼마를 투자할지, 언제 살집할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예요. 불안의 많은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와요. 시장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고, 경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고, 남들이 내 주식을 사줬으면 바라고, 이 모든 게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말해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그게 진짜 현명한 삶이라고. 동양 철학도 놀랍도록 같은 말을 해요.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내가 가진 돈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심지어 지금 느끼는 행복감도, 불행감도 변해요. 불교는 말해요. 고통의 근본 원인은 집착이라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투자로 큰 돈을 잃었을 때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집착 때문이에요. 이 돈은 내 것이어야 해.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이 줄기 시작해요.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가 아니에요. 체념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게 불교가 2500년 동안 가르쳐온 지혜예요. 스토아 철학과 불교, 서양과 동양에서 시작했지만 결론이 너무나 닮았어요. 자,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가볼게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입자를 두 개의 슬릿 틈이 있는 벽에 쏘면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간섭무늬를 만들어요. 근데 관찰하는 순간 입자는 하나의 슬릿을 통과하는 입자처럼 행동해요. 관찰자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불안한 눈으로 시장을 보면 위험만 보이고, 기회를 찾는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보여요. 같은 현실인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촉근이론은 우주가 우리가 느끼는 3차원 공간 넘어 10차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세계는 훨씬 거대한 현실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물질 세계는 그림자라고 했던 것, 영지주의가 물질 너머에 진실이 있다고 했던 것, 현대 물리학이 수학 언어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25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철학과 과학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AI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미 왔다고 봐야 해요. AI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투자 분석을 하고, 심지어 코딩까지 해요. 물질적 풍요는 더욱 커질 거예요. AI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줄 테니까요. 근데 한계 효용 법칙대로라면 물질이 더 풍요로워질수록 그 만족감은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그럼 AI 시대에 진짜 희소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인간의 감동, 진짜 인간의 공감, 진짜 인간의 연결. AI가 만든 음악 100만 곡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 한 곡이 더 감동적이에요. AI가 쓴 완벽한 위로의 말보다 친구가 새벽에 전화해서 괜찮아? 한마디가 더 힘이 돼요. AI 시대의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관계와 의미 있는 삶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정말 긴 여행을 함께 했어요. 경제학의 한계 효용, 카너먼의 손실 회피와 경험자, 플라톤의 동굴, 영지주의의 그노시스, 스토아 철학의 통제의 지혜,
불교의 무상과 집착, 양자역학과 촉근이론,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가치. 이 모든 게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어요.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다.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도구로서요. 근데 도구를 목적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평생 쳇바퀴 위에서 달리게 돼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행복의 조건은 이런 것들이에요. 깊은 인간관계, 의미 있는 일, 성장하는 느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 공교롭게도 이것들은 돈으로 직접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그 답이 여러분의 진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주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